말초신경계는 일단 말초신경계 특징부터 출발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말초신경계의 특징은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놓고 가보면 말초신경계는 전달을 하려고 이제 존재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중추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이 주 목적이고, 그래서 운동뉴런하고 그리고 감각뉴런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계에는 뭐가 없다? 연합뉴런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추신경계는 대부분 연합뉴런이지만 운동뉴런, 감각뉴런도 조금씩 있는 데에 비해서 말초신경계는 무조건 운동 감각만 있는 거고요. 연합이 전혀 없고요. 자, 근데 말초신경계는 일단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 볼 건데, 그 나누는 건 좀 이따가 나누고, 당장은 말초신경계에 해당되는 신경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되는데, 각각 이름이 감각신경하고요, 운동신경하고요, 자율신경하고,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개를 말초신경계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우리가 신경자를 붙여서 부르게 되면 얘네들은 조직 단계 혹은 기관 단계의 얘기가 돼요. 뭐 사실 조직으로 봐야 되는 경우랑 기관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나뉘는 것뿐이지 뭐 딱히 조직이랑 기관이랑 다를 게 없긴 합니다. 신경은 조직 단계랑 기관 단계의 차이가 거의 없고요. 단지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붙어 있어서 조직으로 그냥 봐줘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다른 기관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별도의 기관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그냥 좀 유도리 있게 봐주면 되는 편이에요. 근육은 무조건 조직인 거에 비해서 얘는 같은 걸 놓고 그냥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감각신경하고 운동 자율신경 이렇게 2개를 일단 크게 좀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감각신경의 경우에는 뭘 하는 애예요?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가져가는 애니까 결국은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외부 기관, 우리가 주로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어떤 기관에서 중추로 외부의 자극을 가져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감각신경인 거고, 그리고 밑에 운동신경하고 자율신경은 뭐냐면 중추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기관에다가 가져다 주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달이 주 목적이니까 뭘 어떤 방향으로 전달할 거냐의 얘기인데, 얘는 밖에서 받아들인, 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한테 갖다 주는 거고, 얘네 둘은 중추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기관한테 갖다 주는 거고, 이런 좀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은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대로입니다.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 감각신경이에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말 그대로 운동신경인데, 그냥 별게 아니라 감각신경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쟤는 신경이라고 이미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조직이거나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직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잖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감각신경은 감각뉴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곧 조직이고 기관인 거지. 그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그런 것처럼 똑같아. 운동신경도 하나의 운동뉴런이 그냥 하나의 운동신경이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만 바뀌는 거야. 세포로 부르면 운동뉴런, 감각뉴런. 기관이나 조직으로 부를 거면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명칭만 바뀌는 거고, 하는 일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로 할 얘기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감각뉴런의 특징, 운동뉴런의 특징 자체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럼 우리가 주로 얘기해 볼 건 이 자율신경 쪽인데, 그러면 이 중추에서 기관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여기에 대해서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은 어떤 차이를 갖는 거냐면, 운동신경은 대뇌나 소뇌의 명령을 기관한테 전달하는 게 운동신경인 거고, 자율신경은 대뇌, 소뇌 빼고 다. 그러니까 하나씩 적으면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뇌교 정도는 뺍시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명령을 기관한테 전달하게 되는 게 자율신경이지. 그러니까 사실 자율신경은 명칭이 자율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자율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자율로 느낄 만한 이유는 뭐냐면 간내, 중간내, 연수, 척수가 하는 일은 때려 죽어도 우린 알 수가 없거든. 이식할 수가 없어. 왜? 뭐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대뇌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인간이나 포유류는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딱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저런 다른 뇌들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대뇌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면 포유류보다 좀 진화가 덜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다른 분류군에 속한 동물들의 경우에는 진짜 자율신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진짜 지들끼리 움직이는 자율신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도마뱀 꼬리 잘리면은 혼자 막 팔딱거리잖아. 진짜 자율신경인 거야. 말 그대로 지 혼자 알아서 신경이 되는 거죠. 중추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지. 비슷한 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물고기 죽인 다음에 손질을 해놔도 막 내장 다 꺼냈어. 그래도 얘가 갑자기 막 펄떡거리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자율신경에 의한 거지. 근데 죽였다는 소리는 중추는 죽었을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신경이 중추와 상관없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이거는 사람한테서도 가끔 발견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당장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냥 흥미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결국은 자율신경은 완전히 진짜 자율인 게 아니라 중추의 지배를 받고 있긴 받는데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율신경은 그냥 그 하나가 아니라 일단 얘 특징이 운동뉴런 두 개가 하나의 자율신경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이런 형태를 띠냐, 혹은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은 이런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우린 교감과 부교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교감, 부교감은 이미 배워본 적 있지 않아? 아닌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원래 중학교 내용에 교감, 부교감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몰라가지고 없나 봐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배웠던 거 아닌가? 배웠던 거 같은데. 그럼 한번 얘기해보면 배웠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봅시다. 자, 일단 생긴 거는 사실 교감하고 부교감의 생김새는 기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김새에 대한 얘기는 아예 뒤에 몰아서 하고 기능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교감신경의 기능은 주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화가 나. 막 이럴 때 생각해봐. 진짜 너무 화가 나. 애들이 막 다 재시험 걸렸어. 막 진짜 너무 화가 나. 막 이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심장박동이 어떻게 되겠어? 배웠던 것 같아요. 장쌤이 그치? 게임할 때 생각해보라고. 맞아. 심장박동이 어떻게 돼? 게임할 때 얘기할 건데 이따가. 스포를 당해버렸네. 자,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호흡은? 가파라요. 네. 촉진이 되겠죠. 빨라져요. 그리고 눈동자. 그쵸. 동공. 커져요. 그리고 체온. 네. 높아져요. 네. 그래서 땀이 나지 보통.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방광. 활성화. 네, 확장. 확장. 자, 이게 실제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날 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결해 보면 화가 나면 당연히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체온 올라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동공 커지는 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내가 화나는 대상을 똑바로 보고 화를 내기 위해서 커지는 거지. 근데 사실 방광이 커지는 건 우리가 화내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실제로 교감신경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이게 화를 낸다는 건 우리가 이미 사회적 짐승으로 들어오고 나서의 얘기인데, 교감신경의 발달은 우리가 사회적 짐승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로 돌아가 보면 결국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진화, 발달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체온이 높아지면서 몸에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거지. 그리고 동공이 커지는 건 뭐야? 정보를 많이 취득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방광이 커지는 건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뭐야? 간단해. 막 뒤에서 포식자가 쫓아. 막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어. 그러면 막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도망을 가야 되겠지. 도망을 가는데 오줌이 마려운 거야. 어떡할 거야? 오줌 싸다가 잡아먹힐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오줌 싸다 잡아먹히든가. 두 번째, 오줌을 싸면서 뛰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줌을 싸면서 뛰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잖아. 날 더 잘 쫓아올 수 있게 다 단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헨젤과 그레텔이냐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 그래서 실제로 방광을 확장시켜서 오줌을 더 많이 담아둘 수 있는,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운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거지. 그래서 방광이 확장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방광 확장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정말 꽤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활성화 정도만 계속 올릴 수 있으면 방광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거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갔는데, 보통 한계가 어떻게 오냐면 방광이 커지다가 보면은 주변의 장기들을 눌러요. 주변의 내장기관들을 눌러. 그러면 주변의 내장기관들의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한계가 옵니다. 보통 방광이 커지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는 뜻이다. 그렇잖아. 사실 이게 집중을 했을 때에도 똑같거든요. 긴장을 했을 때도 똑같고, 화가 났을 때, 위기 상황일 때 다 똑같은 건데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는 뜻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랑도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막 아까 그쵸, 게임 혹은 우리 그 영화 볼 때 아니면 뭐 운동 막 축구 이런 게임 뛸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뭔가에 굉장히 빡세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생기는 일들인 거지.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의 변화냐면 다 뭐예요? 증가하는 식의 변화입니다. 방광 커지고, 심장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동공 커지고, 체온 커지고, 체온 높아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 외에 뭘 갖다 놓든 교감신경은 다 증가시키는 방향의 변화를 만들어요. 근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뭐게? 자, 우리 화가 났을 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자, 지금 막 너무 화가 나. 막 진짜 막 너무 화가 나. 막 그런 상황이야. 혹은 너희들이 갑자기 무슨 뭐야? 제가 한국어 능력을 잃어버렸나 봐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네, 억울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 잘 넘어갑니까? 그치, 잘 안 넘어가지. 실제로 왜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 막 아버지가 갑자기 나한테 막 엄청 잔소리를 해.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보통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저희 집은 반대였던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뭐 이렇게 되면 구세주가 나타나서 애 밥 먹는데 좀 냅둬, 체하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실제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다른 건 다 촉진하고 빨라지고 많아지고 하는 증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소화만 억제합니다. 근데 왜 소화가 억제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현상 자체로 외워도 되긴 하는데, 왠지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면서 해보자고. 자, 실제로 소화라고 하는 행동은, 소화라고 하는 대사는 어떤 대사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직후에 소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의 그 에너지를 갖다 써요. 온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의 에너지에. 그러니까 엄청 많은 에너지를 갖다 쓰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장 뭐야? 원래 이게 뭐라 그랬어? 호랑이가 쫓아올 때 도망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은데 소화하는데 70% 에너지를 갖다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억제해 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소화는 억제하는 거고, 얘가 유일한 예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커지는 거고. 제가 지금 유일한 예외라고 했지만 2주 뒤에 유일하지 않은 다른 예외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2주 뒤까지는 유일한 예외로 알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교감신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교감은 그냥 정확하게 이 반대의 기능인 겁니다. 방광, 수축, 심장박동 억제, 호흡 억제, 동공 작아지고, 체온 낮아지고, 소화 잘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제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어떤 그 신경이라면, 부교감은 정확하게 반대, 그러니까 몸을 진정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 거지. 자, 근데 이런 기능의 차이는 생긴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어떤 거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이 끝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얘가 한 번에 다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다 서로 다른 교감신경에 하는 거예요.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방광을 키우는 거고,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거고, 소화기관에 연결된 교감신경들은 소화를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호흡기관, 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호흡을 촉진하는 거고, 동공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동공을 키우는, 이런 식인 거거든. 교감신경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교감신경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물질이 노르 에피네프린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물질이죠. 자,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에 이명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어. 뭐게? 는 질문이 좀 뜬금없긴 하죠.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인 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일단 게임에 나와요. 배그라는 게임에 나오고요. 아마 해봤다면 알 수 있을 만하고. 뭐야? 주사 꽂는 거 뭐지? 이름? 참 아였는데. 그러니까 아, 맞아요. 와 이걸 기억 못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그치.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과 완벽하게 똑같은 물질입니다. 실제로 아드레날린하고 에피네프린은 원래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셀로판 테이프 아십니까? 네. 원래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주로 부르지만 사실 걔는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면 안 돼. 왜? 원래 병식 명칭은 셀로판 테이프고요. 사실 지금 셀로판 테이프 가장 유명한 회사는 3M입니다. 스카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워낙에 처음에 가장 유명했던 어떤 상표가 지금 어떤 물질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비슷해요. 아드레날린은 약품이고 에피네프린이 원래 물질이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된다, 말이 안 됩니다. 막 몸에서 약품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근데 워낙에 사람들이 너무 혼용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렇고 생명과학자들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정말 싫어했었거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아드레날린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다 인정하기로 했어요. 교과서도 다 인정합니다, 그냥.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뭘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똑같이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둘은 진짜 똑같은 물질이에요. 딱 아주 화학적으로 구성만 봐도 아주 조금의 차이만 있거든. 그 조금의 차이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긴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하는 일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그 아드레날린 주사기가 원래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피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체력을 채워주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아드레날린 주사기는 보통 심장병 환자들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주변 사람들은 그 아드레날린 주사기를 꽂는 그걸 훈련을 받거나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장병 환자나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잖아? 어떤 발작이 와서? 그러면 거기 심장에다 직접 아드레날린을 주사해주면 다시 뛰어요. 한마디로 심장박동 촉진이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모두의 기능인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심장에 직접 주사만 해줄 수 있다면 심장박동 촉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심장에. 한마디로 이 끝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심장에 뿌려지기만 하면 심장이 알아서 박동이 촉진되는 겁니다. 왜? 애초에 이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얘네 자체가 뭐냐? 흥분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흥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우린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지. 방광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면, 실제로 그래서 방광 같은 거 꺼내놓고 거기에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려보면 방광이 확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피네프린을 뿌려도 똑같아요. 똑같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갖다 놓고 막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심장박동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걸 볼 수 있고, 에피네프린 뿌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당장 우리가 다음에 항상성 파트에서 또 다룰 물질이에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하는 기능이 똑같아. 다 요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관에다 뿌려주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애인 거면,
여기는 기관에다 뿌려주면 요 반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A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반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물질의 이름은 뭐냐? 아세틸콜린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냥 우리는 아세틸콜린이 그냥 그렇게 기능하는구나로 알면 되긴 하거든.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아세틸콜린이 이 반대 기능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잘 안 돼. 왜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왜냐면 아세틸콜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뉴런과 뉴런 간의 그쵸, 신경 전달입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골격근을 탈분극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골격근의 탈분극이 일어나면 골격근은 어떻게 돼? 수축하는 거였잖아. 딱 그렇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방광 수축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심장 박동이 억제되거나 호흡이 억제되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나 동공 수축. 동공 수축이면 그럴듯한데 인데 실제로 동공이 수축하려면 홍채가 이완해야 돼요. 동공을 조절하는 건 홍채라는 근육인데 홍채가 이완해야 오히려 동공이 수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틸콜린의 기능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좀 아세틸콜린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다. 얘네 반대 기능을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좀 더 많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그냥 기능이 아세틸콜린을 뿌리면 이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다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평소에는 부교감이 일을 안 해도 캄다운 상태로 있는 거고 그랬다가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 돼서 교감신경이 막 흥분을 했어. 그러면 그걸 억제하는 데 쓰이는 게 부교감이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이론이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좀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준 거고 그냥 어차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부교감신경은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이 반대 기능을 해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앞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뒤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고 얘도 앞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뒤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고 부교감신경 그런 게 일단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런 기능을 하는 거면 실제로 여태까지 모든 얘기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랑은 전혀 상관없었지.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생겼냐의 얘기를 해볼 건데 왜 이렇게 생겼냐의 얘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얘네들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 부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축상 말단이랑 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와 있는 여기 뭐예요? 그치, 시냅스 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감신경의 시냅스 틈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폐에 연결된 교감신경, 동공에 연결된 교감신경, 체온 조절과 관련된 거면 부신이네요. 부신에 연결된 교감신경, 그다음에 뭐 소화기관들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 뭐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 막 모든 교감신경이 다 시냅스가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일렬로 쫙 세워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일렬로 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한 군데 진짜 모여 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시냅스가 진짜 모든 교감이 한 군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따로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신경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신경절은 자율신경한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때 신경절 앞에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 이렇게 붙여주고요. 뒤에 뉴런은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옛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표현이 있거든. 옛날에는 이걸 절전 뉴런, 절후 뉴런 이렇게 썼어요. 근데 더 좋지 않냐? 일단 짧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절전 뉴런, 절후 뉴런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진짜 쓰잘데기 없이 자꾸 한자어 바꾼답시고 자꾸 순우리말로 바꾼다 뭐 어쩐다 하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은 그럼 한글이 순우리말이 맞습니까?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전, 절후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나누게 되는데 교감신경의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자,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게?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거게? 심장에 대한 중추 어디야? 심장은 무슨 기관이에요? 연수. 그쵸? 순환기관이니까 연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호흡 중추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연수. 그러면 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연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공 눈에 연결된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그치 중간뇌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게 서로 다른 뇌한테 명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척수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교감신경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빠르게 작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빠르게 작동하는 게 중요하겠어? 아까 뭐야? 위기대처가 주 목적이었잖아. 교감신경이 발달한 가장 주 목적이 위기대처이기 때문에 사실 오작동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처 시스템이 막 켜졌어. 그럼 문제가 될 게 있어?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와선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조장이 현대사회에 와서나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원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내 생존에 달린 문제는 전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정확도보다 중요한 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관이 몸통에 들어있잖아. 머리 위로 들어있는 기관보다 몸에 들어있는 기관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기관에 가깝게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감신경. 빠르게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척수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으면 정말 기관에 가깝게 존재하죠. 그게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교감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 신경절이 왜 한 군데 다 모여 있냐? 말은 아까 방광 따로, 심장박동 따로, 호흡 따로, 동공 따로, 체온 따로 서로 다른 교감신경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 같이 일어나요. 왜? 신경절이 모여 있으니까. 앞에 교감신경 중에 하나라도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 뒤에 수많은 교감신경의 절후뉴런, 신경절 이후뉴런은 전부 다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신경절을 모아놓은 거거든. 왜? 위기대처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켜줄 거면 다 켜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무조건 동시에, 거의 다 동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 한 군데다 모아놓으려면 그러게 가장 최적의 장소가 척수 옆인 거지. 척수는 길쭉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네들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빠르게 할 거면 밑에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요게 왜 더 빠르지 않은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 위에 거에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게 뭐가 있는 게, 신경절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생기는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사실 설명하려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해볼게. 원래 전달 속도가 전도 속도보다 느린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도는 전기적 신호기 때문에 빨라도 당연히 이유가 됩니다만, 전달이 느린 이유는 사실 전달은 지극히 확률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그냥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버리는 거고, 얘네들이 확률적으로 뒤에 가지돌기에 가서 붙을 때 전달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동시에 여러 개의 뉴런이 한 번에 촥 뿌려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뒤에 뉴런한테 붙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그리고 확률이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만큼 더 빨리 붙어갖고 바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밑에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교감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교감하고 부교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가 교감의 특징이고, 부교감의 특징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가 특징인데요. 이게 정말 특이하게도 사실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은 경우도 태반이에요. 얘는 앞에 비해서 길다라는 표현인 거지, 얘가 얘보다 짧은 경우도 꽤 많아. 왜냐면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얘가 척수 중앙, 그러니까 속질,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척수 바깥에까지만 딱 꺼내주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신경절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경절에서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것만 뒤에서 하면 되거든.
근데 척수가 우리 등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까지의 거리가 별로 안 멀어.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 근데 그래서 얘는 사실 앞에도 짧고 뒤에도 짧아. 근데 보통 보다 보면 뒤에가 상대적으로 앞에보단 좀 길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부교감은 앞에 뉴런이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깁니다. 아무리 마리진 뉴런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길어요. 왜냐? 부교감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관련 중추에 직접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 네, 이건가 보다. 관련 중추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교감은 서로 출발하는 곳이 다 달라. 예를 들어 방광에 심장부터 얘기할까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면 어디서 출발한다는 얘기? 심장 중추인 연수에서 출발해요. 호흡과 관련된, 그러니까 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면 어디서? 연수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자체가 연수에 있어요, 진짜. 그리고 동공, 그러니까 동공이 어딨지? 눈. 그래. 이 눈에 연결된,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그쵸, 중간내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보통 이제 얘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부신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간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저 앞에 저게 간뇌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 체온으로 얘기만 해봐도, 그 부신의 위치가 어디냐면 보통 우리 배 좀 아래쪽 이쯤이 될 겁니다. 실제로 부신의 위치가 방광에서 좀 콩팥 살짝 위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꽤 아래쪽에 있는 편이고 간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꽤 멀어요. 근데 이 먼 거리를 앞에 뉴런이 전부 다 연결해주고 뒤에 뉴런이 그 다음만 연결해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뉴런이 꽤 깁니다. 그래서 꽤 걸려. 근데 얘는 그런 식으로 속도에 있어서는 교감보다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더. 그러네. 근데 그래도 얘도 결국은 그럼 각 중추에서 척수에다가 명령을 줘야 되는 거니까 척수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그래도 얘보다 빠른 게 확실히 맞습니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교감신경을 켜려면 정확하게는 연수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척수가 대신 켜줄 수 있어요. 왜? 척수가 방광 촉진하는 교감신경에 방광 키워라 명령하잖아? 그럼 심장박동 알아서 같이 빨라져요. 그치?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동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척수고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연수고 동공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중간내고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굳이 그 중추들이 작동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켜줍니다. 교감신경. 그러니까 척수 본인이 그냥 직접 다 켜버릴 수 있는 거야. 왜? 방광만 확장시키면 나머지는 같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빨리 될 수 있는 거죠, 부교감보다. 너무 깊이 갔어. 사실 10개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어차피 그냥 얘기하는 김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럼 부교감 얘기를 계속 마저 이어가 보면요. 그럼 부교감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똑같이 그래도 얘를 신경절이라고 불러. 근데 부교감의 신경절은 일단 교감의 신경절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교감은 모든 교감의 신경절이 한 군데 다 모여 있고요. 부교감은 우리 몸에 부교감의 신경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씩 좀 모아두긴 했는데 다 같이 모여 있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부교감 신경절은 좀 여러 군데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한 번에 작동하는 얘는 이제 끄는 스위치인 거잖아요. 얘가 키는 스위치면. 근데 이 끄는 스위치는 나눠져 있는 거지. 키는 스위치는 다 동시에 켜지는 스위치로 하나만 둔 거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신경절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랑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저겁니다. 관련 중추에서 출발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어야 돼. 얘는 짧아도 되고. 요게 특징이 되는 거고요. 생김새, 그러니까 어떤 구조상의 특징이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당연한 게 얘네들은 왜 관련 중추에서 출발하나 생각해보면 부교감은 정확도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안 켜도 될 때 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끄면 안 되는데 끄는 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약간 몰라. 사실 이게 진짜 이유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좀 그럴듯하니까 한번 그렇게 우리 생각해보면 어떨까 정도의 제안인데 얘는 정확도가 중요하니까 중추에 직접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중추에 직접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그냥 빠르게 다 같이 동시에 키는 것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에 대한 설명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차이는 없어요. 딱 하나. 이건 교감하고 부교감의 차이는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 뒤엔 이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즘 뉴런입니다. 그치? 민마리즘 뉴런이면 원래 뭐야? 이래요. 그쵸? 느린 게 아니라 원래 뭐라고 불러야 돼, 심지어? 연합 뉴런이라고 불러야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냥 얘들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봐주냐면 아까 우리 자율신경을 운동 뉴런 두 개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민마리즘 뉴런이긴 한데 운동 뉴런으로 봐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연합 뉴런의 역할을 하지 않아. 연합 뉴런의 역할이 뭐야? 생각이야, 생각. 근데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기능은 운동 뉴런의 기능을 하는데 마리즘이 없는 것뿐인. 그러니까 그냥 좀 특이한 운동 뉴런 정도로 봐주는 겁니다. 몰라요? 글쎄요. 탈모라도 걸린 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왜 없는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만든 건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 아마 실제로 정확한 이유는 모를걸? 근데 아마 제가 봤던 거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만들었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면 그래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좀 궁금해졌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은 찾아보는 편인데. 자, 아무튼 근데 뭐 이번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교감하고 부교감에 대한 얘기는 다 됐고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점은 왜 뭔가 빼먹은 것 같지? 근데 찝찝한데 이따가 혹시 빼먹은 게 있어서 해야 되면 이따 또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신경들을 여러 가지 구분 기준에 의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 수능 형식의 문제가 됐든 신경계 파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반은 지금 이미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론적인 기반은 거의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를 어떤 구분 기준으로 좀 나눠서 사용해보자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구분 기준은 이미 적었던 그 얘기 그대로긴 합니다. 뭐냐?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자율신경 했을 때 일단 말초하고 중추로 나누는 게 가장 처음에 분류 기준이 되는 거일 거고요. 우리가 신경계에서. 근데 일단 말초로 들어오면 말초에서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감각신경은 아까 적어봤던 대로 중추에서 기관 의 방향이면 안 되죠. 이게 기관에서 중추의 방향. 그리고 얘는 중추. 그 중에서도 대뇌와 소뇌에서 기관의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 그리고 자율신경은 중추에서 기관. 얘는 뭐야? 간뇌, 그쵸? 나머지 중간뇌, 연수, 척수. 마음이 급해갖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보면 이 뒤에 오는 기관은 전부 모여야 되는 거야? 그치. 운동신경의 끝에 와야 되는 건 무조건 다 골격근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둘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게 이런 표현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운동신경의 명칭이 실제로 운동신경이 곧 체성신경이고 그래서 그냥 그걸 체성운동신경 이렇게도 불러요. 셋 중에 어느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 운동신경이라고 불러도 되고 체성신경이라고 불러도 되고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불러도 돼. 체성신경의 뜻은 뭐냐면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예전에는
실제로 감각신경도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 왜냐면 외부의 감각을 누구한테 가져가? 대뇌한테 가져가야 돼. 그래야만 대뇌가 가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감각신경도 예전엔 체성신경에 들어가서 체성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그래서 제 프린트는 아직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정을 못했는데. 근데 실제로 요즘은 감각신경을 체성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만 체성에 넣고 체성, 운동신경, 운동신경, 체성신경, 그래서 사실상 같은 표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표현이죠, 이제 체성신경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저렇게 책들을 보면은 체성, 운동신경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왜 감각신경을 체성에서 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감각은 대뇌가 중추하는 게 맞긴 맞는데 대뇌 말고도 다른 뇌들이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뺀 겁니다. 주로 이제 간뇌나 이런 다른 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각은.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게 되고, 그 다음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구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뇌랑 척수는 중추인데 뇌를 이루는 신경은 뇌신경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요 신경계 파트를 할 때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항상 좀 지나고 나면 선생님 이거 뇌를 이루는 신경 뇌신경 아닙니까 하는 애들이 나오거든. 정말 진짜 열이 너무 뻗치거든.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뇌신경은 뇌를 이루는 신경이 아니고요, 척수신경도 척수를 이루는 신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뇌를 이루는 신경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냥 뇌예요. 척수를 이루는 신경은 뭐예요? 그냥 척수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풀네임을 부르든가, 뇌를 이루는 신경, 척수를 이루는 신경 이렇게 부르든가. 그래서 뇌신경, 척수신경은 뭐냐면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이어야 됩니다. 근데 말초신경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적어놓은 세 개처럼 한쪽이 무조건 어디에 연결돼 있어?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은 중추에, 한쪽은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말초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처럼 기관에서 출발해서 중추로 갈 수도 있고, 체성운동이나 자율처럼 중추에서 출발해서 기관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결국 한쪽 끝은 기관에 있어야 돼. 근데 중추를 이루는 애들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뇌신경이라고 부르려면 한쪽 끝이 뇌에 있고, 그러니까 뇌에 해당되는 대뇌, 소뇌, 중뇌, 중간뇌, 간뇌, 연수까지 여기가 한쪽 끝에가 거기 있고, 반대쪽이 기관에 있으면 뇌신경이고요. 척수신경은 한쪽 끝이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아까 이론적인 기반 다 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척수신경인 게 하나 있죠. 누구예요? 교감신경. 왜? 우리 얘기한 게 뭐야? 척수에서. 그치. 교감신경은 전부 척수에 신경절 이전 요령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척수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척수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척수신경이에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의 부교감신경은 뇌신경이 됩니다. 왜? 부교감신경은 출발하는 곳이 어디니까? 관련 중추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 근데 결국 우리 몸에 대한 중추의 대부분은 뇌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다 뇌신경이 될 거예요. 뭐만 빼고? 딱 방광부교감만 빼고. 실제로 배설과 관련된 모든 부교감은 다 척수신경이거든요. 근데 배설과 관련된 부교감신경이 방광부교감 말고 없어요. 그래서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만 척수신경이 돼. 왜? 방광 관련 중추가 척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럼 교감부교감은 정리가 끝났으니까 감각하고 체성운동을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이 교감부교감 나누는 거랑 감각체성 나누는 건 아예 구분 기준이 달라요. 아예 다른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감각하고 체성운동은 일단 감각, 체성, 운동 모두 중추가 결국 누구게? 대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쟤는 대뇌랑 연결돼야 되는데, 문제는 대뇌랑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면 대뇌랑 연결되면 돼. 근데
대뇌랑 너무 먼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대뇌랑 직접 연결되기가 힘들겠지. 그럼 중간에 어디까지만 연결이 되냐? 척수로 갑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나 체성운동신경들 중에 척수신경인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연결된 기관이 보통 어디? 목 아래에 존재하게 돼요. 왜? 목 아래에 있는 기관들은 다 뭐야? 대뇌로부터 멀잖아. 그래서 대뇌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그 연결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뇌신경에 해당되는 애들은 목 위. 그러니까 우리 머리통에 있는 애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발가락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런 건 척수신경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척수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런 거는 뇌신경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리를 하면 되는 게 뇌신경, 척수신경. 이거는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에 대한 분리 기준하고 요 감각체성에 대한 분리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많이들 헷갈려해. 나중에 되면은 교감신경 중에서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런 거는 목 위에 있는 신경인데 목 위에 있는 거잖아 눈은. 그러니까 목 위에 있는 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뇌신경 아닌가요? 아니고 감각체성만 목이 목 아래 나누는 거고 교감하고 부교감은 그 신경 자체로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그치? 우리가 그걸 수업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할 게 우리가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아까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던 그 전근하고 후근입니다. 자, 전근 후근은 뭐가 되냐면 우리 척추 등뼈의 하나를 보면은 등뼈가 보통 제가 어제부터 오늘 수업까지 그렸던 등뼈 중에 제일 못 그렸어요. 잠시만요. 이상하다. 가장 공을 들여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이렇게 대충 그려야겠다. 팽이에요. 등뼈입니다. 네, 등뼈예요. 실제로 이제 이 안에가 골수고 골수 안에 이제 척수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척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 등뼈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고 그걸 한 칸을 떼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사람 뼈는 이게 보기가 좀 힘들잖아 당연히. 그럼 사람 뼈 말고 대신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생선 보면은 생선은 얘가 세로로 세워져 있고 여기로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생선도 가운데 등뼈가 있잖아요 쭉. 그거 이렇게 뚝 끊어서 보면 이게 세로로 세워진 형태로 딱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시 꽂혀 있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가시나 갈비뼈가 꽂혀 있으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이 안에가 지금 척수다 보니까 척수로 신경이 들어오거나 척수에서 신경이 나가는 경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출입구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척추를 자른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눕혀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 문제에 나오는 그림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쪽이 보통 등 쪽, 뒤쪽, 후를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후근이 되는 겁니다. 등 쪽으로 있는 얘가. 그리고 얘네 둘이 앞쪽, 그러니까 어디? 배 쪽으로 있는 얘가 앞쪽으로 있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전근이 돼요. 그리고 후근은 입구고 전근은 출구입니다.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은 무조건 후근을 통해 들어가야 되고요.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은 무조건 전근을 통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근을 이루는 신경들의 특징은 뭐냐? 원심성입니다. 후근을 이루는 신경들의 특징은 뭐냐? 구심성이에요. 자, 그러면 원심성, 구심성은 뭐야? 땡기고 나가는 거. 원심력, 구심력이랑 비슷해요. 사실 그거랑 앞에 두 글자는 똑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원심, 구심 뜻이 뭐냐면 원심, 중심에서 멀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구심은 중심으로 가까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우리가 원운동할 때 튕겨나가는 힘이고 구심력은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힘. 사실 뭐 구심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원심성 신경은 방향이 바깥으로 존재하는 신경들을 얘기하고 구심성 신경들은 방향이 안쪽으로 존재하는 신경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원심성 신경은 체성 운동하고 자율인 거지. 방향이 바깥. 그러니까 중추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구심성은 결국 왜? 신경에서의 중심은 중추니까. 그래서 후구는 중심으로 가까이, 즉 기관에서 중추로 들어오는 감각신경. 근데 이건 애초에 뭐냐면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부터가 갈려요.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고요.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입니다. 원래 우리가 뉴런 파트에서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정리할 거니까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라서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는 모든 신경은 다 원심성 신경이고요.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이라서 구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는 모든 신경, 감각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 감각 신경밖에 없죠. 그게 구심성 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심성 신경이 후근을 이루고 원심성 신경이 전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전근을 통해 나가고 후근을 통해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전근을 이룬다, 후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전근과 후근은 뭐다? 척수의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척수신경 중에 원심성이면 전근을 이루고 척수신경 중에 구심성이면 후근을 이루거든요. 근데 뇌신경이면 어떻겠어요? 전근과 후근을 아예 이루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근, 후근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좀 더 적어보면 이게 뭐야? 운동신경, 그 다음에 교감, 부교감, 그러니까 자율신경, 그 얘가 감각. 자, 이게 우리가 말초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 끝. 오늘 내용 끝이에요. 내용은 끝이에요. 대신에 할 게 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의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 나누는 거예요. 네. 분식이 죽었. 뭐예요? 쌤 이게 뭐예요? 재밌어 보이죠? 이제 말초신경 분류 연습입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예시 문제 1번은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다른 거 할 때랑 비슷하게 화학에서 했던 거긴 하네요. 화학에서 했던 것처럼 예시 문제 2번하고 3번은 숙제. 근데 사실 이게 숙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예시 문제 2번, 3번 설명을 안 할 거지만 다음 주에 시험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채점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예시 문제 4번은 예시 문제 4번 쪽은 풀기 위해서는 뒤에 항상성과 연결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푸는 거는 어차피 항상성 배우고 나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제 4번은 아예 일단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GPT한테 물어봐요. GPT 저 GPT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GPT한테 화학 문제 풀어달라면 풀어주나? 아마 그냥 예시 문제 1번부터 우리 예시 문제 1번에 있는 것들은 쭉 같이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엔 중추와 말초를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교감신경에 대한 거잖아. 그럼 고민할 거 없이 말초부터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교감신경이 해당되는 게 말초 중에 어디예요? 자율신경이죠. 그래서 말초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까지는 올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니까 여기 그걸 안 적어놨는데 적어놔볼까? 그것까지는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교감하고 부교감. 자,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뇌신경, 척수신경은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신경이어야 되는 거잖아.
물론 여기 있는 걸 보고도 그렇고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무조건 척수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전근을 이루겠죠. 왜? 원심성, 운동, 자율은 다 전근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전근을 이루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그래서 결국 누구예요? 연결된 중추는 척수가 맞습니다. 근데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원래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작동돼야 되는가가 우리가 마지막에 적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중간내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라 중간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도 해보면 고민할 게 없는 게 사실 교감신경만 보면 말초, 자율, 척수, 전근까지가 당연한 게 돼요. 그치? 교감신경은 무조건 말초신경이면서 자율이고 척수신경이고 전근 아예 어떤 예외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감신경은 거기까지 해놓고 중추만 판단하면 되거든?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중추는 어디겠어요? 그치? 연수 위가 소화기관이고 소화중추는 연수니까 이런 식의 연상만 해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말초, 자율, 척수, 전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굉장히 간단해. 중추만 고민하면 돼. 그러면 중추는 뭐가 되겠어? 그쵸. 소장은 소화기관이니까 중추가 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똑같아. 말초, 자율, 척수, 전근. 그쵸. 어차피 교감신경은 그냥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초고 자율신경에 들어가면서 척수신경에 돼야 되고 전근. 그리고 방광이니까 중추가 그냥 척수인 거죠. 그 다음에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이제 부교감신경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보면 일단 말초 자율까지는 갑니다. 그쵸? 부교감은 당연히 말초 자율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부교감신경 할 때는 좀 어떤 순서로 했으면 그래서 좋겠냐면 뒤에 중추부터 채워보는 거지. 자,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중추는 어디게요? 중간뇌. 그치?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뇌에서 출발하면 돼. 그럼 뭐야? 뇌신경. 이렇게 순서로 하면 헷갈릴 일이 없지. 그리고 뇌신경이면 뭐라고? 원래 부교감신경이면 전근인가요? 근데 뇌신경이니까 전근이 이루지 않습니다. X. 그래서 X가 있는 거야. 게으름네. 물론 실제로 너네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신경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보면요. 중간에 뉴런 하나, 신경 하나를 갖다 놓고 앞뒤로 연결된 것에 하나만 알려주거나 둘 중 하나를 가려줘요. 그리고 이게 신경도 중간에 물음표 쳐갖고 시냅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정보, 그러니까 중간에 뉴런이 뭔지 알려주고 앞뒤를 가려놓든가, 아니면 뒤에가 뭔지를 알려주고 뉴런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가려놓든가, 아니면 앞에 중추가 뭔지 알려주고 뉴런하고 뒤에 그 기관을 가려놓든가 했을 때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인가요? 네. 자,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말초, 자율 까지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이니까 그냥 가면 되고, 얘는 뭐겠어요? 연수. 그쵸. 중추가 연수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럼 뭐야? 뇌신경인 거고. 그러면 X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지금 우리 눈에 연결된 것만 생각해봐도 사실 눈이 꽤 특이한 기관 중에 하나인 게요. 지금 우리가 말초신경의 종류가 4가지 정도 되는 거잖아. 감각신경, 체성운동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4가지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어느 기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보통 한 2-3개 정도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요. 그리고 골격근 같은 경우는 아예 운동신경만 연결되어 있고요. 감각신경이 아예 연결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뭐 2-3개 정도 연결된 게 흔한데 눈은 넷다 있습니다. 왜? 눈 자체가 원래 감각기관이니까 감각신경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움직이려면 뭐예요? 골격근이 있어야 될 테니까 운동신경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공 크기 조절하려면 교감, 무교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종류의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좀 눈이 좀 특이해. 그러다 보니까 눈에 연결된 신경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고민하면서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이제 좀 부교감 신경 위에 두 개 잘 해봤으니까 답만 불러보면은,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말초 자율이면서 뇌신경이고, 뇌신경이니까 X가 될 거고, 중추는 연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말초 자율인데 중추가 척수인 거죠. 그래서 척수신경 전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은 뭐겠어? 말초, 체성운동 이렇게 갈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게? 뇌신경 X가 와야 되는 거죠. 왜? 체성운동신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체성운동이나 감각은 이걸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라고. 눈이 어디에 있어요? 목 위에 있는. 그러니까 눈 자체가 대뇌랑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뇌랑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뇌신경 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의 중추는? 가 아닌 거죠. 대뇌인 거죠. 굉장히 좋아요. 낚일 만한 요소들 다 열심히 낚여주고 계셔가지고, 원래 한번 낚여봐야 더 기억에 잘 남아. 되네라고요? 네. 왜? 아까 우리 한 거잖아. 모든 운동신경에 대한 건 대뇌와 소뇌가 중추하고 있습니다. 운동신경 자체가 원래 대뇌 명령을 전달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눈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신경이면 대뇌예요. 그러니까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의 역할은 뭐인 거야? 이 눈알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딱 요거인 겁니다. 공공도 눈에 연결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는 운동신경이 아니잖아. 자율신경이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운동 뉴런이긴 해요. 근데 운동신경은 아니에요. 운동 뉴런 2개짜리 자율신경이잖아. 왜?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팔에 연결된 운동신경. 그럼 얘도 말초 체성 운동이 돼야 되는 거고, 운동신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말초 체성 운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뭐야? 체성 운동이면, 그쵸? 목이 목 아래 나눠야 되는데 팔은 목 아래 붙어 있는 데니까, 그래서 얘는 척수신경 전근이 되는 거죠. 전근 맞지? 척수신경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너희가 너무 처음 해보니까 되게 깔릴 수 있는데, 좀 해보면 좀 익숙해지면 금방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지, 생각보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보통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뇌에서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경로가 이제 처음 배운 내용들이니까 내용을 집어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내용을 잇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면, 그 경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면 금방 좀 잘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중추는 대뇌가 되겠죠. 네, 운동신경이면 무조건 대뇌.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얘기인데, 소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얘는 신경이 누군지도 안 알려줬네요. 그쵸. 근데 운동신경이어야 되겠죠. 왜? 골격근이니까. 그래서 얘가 운동신경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럼 뭐예요? 말초 체성운동이 되는 거고요. 소장은 목 아래, 그쵸? 있는 기관이니까 척수신경, 전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중추는 그냥 대뇌여야 돼요. 운동신경이니까. 선생님, 소장이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사실 소장골격근이 없어요. 이게 사실 대장골격근으로 바꿔야 되거든. 대장엔 골격근이 있는데 소장골격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 만들어진 문제기는 한데요. 그냥 일부러 페이크 문제처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앞에 뭐가 있든 골격근이 나오면 골격근에 더 집중하라. 그냥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입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얘는 이제 실제로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죠. 계속 말하느라. 이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얘는 뭐겠어? 말초 체성 운동이면서 아니지. 그러네. 그치. 뇌신경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중추는 대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넘어가도 되죠? 네. 혹시 빠르거나 뭐 그렇진 않지?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말초 감각이겠지? 그치. 감각이니까. 그래서 말초 감각인데다가 예, 감각신경 구분 기준도 목이 목아래 요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눈에 연결되어 있으면 뇌신경 그리고 X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추는 대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의 판단은 사실 대뇌 혼자 한다고 지금 얘기하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원 단계에서 그냥 대뇌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팔에 연결된 감각신경 말초, 감각, 척수신경, 후근, 대뇌 이렇게 되죠. 왜? 이번에는 감각이면 후근이니까. 실제로 유전을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4개 4대 파트가 4개의 대장 파트가 그 자극, 근육, 신경계, 항상성 이렇게 4개라서요. 3단원이네요. 네, 3단원이 진짜 핵심이에요. 네, 다 1학기죠. 근데 제일 어려운 유전은 일단 2학기에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4대 천왕이네. 네, 사실 3단원은 얘네 4개 있으라고 있는 단원이고요. 그 방어작용 쪽은 훨씬 편하다고 봐요. 병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좀 할 게 많긴 한데 병원체는 비중이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통각. 네, 소장 연결된 통각신경 하면은 얘는 말초, 감각, 척수신경, 후근, 대뇌가 되는 겁니다. 왜? 소장은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고 네. 그러면 척수신경, 후근 해야 되는 거고 중추는 대뇌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소장에 통각신경이 있냐 하면은 있어요? 얘도 잘 기억 안 나요. 이것도 대장에는 있을 건데 소장에 있는지가 잘 기억 안 나거든 나도. 그러니까 사실 위에 소장이랑 지금 아래 소장이랑 다 대장으로 바꾸면 다 되거든. 근데 이게 참 있나?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장에는 있습니다. 확실해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미신경. 미신경은 뭐겠어? 미각신경인 거고. 그치. 결국 이건 입에 연결된 감각신경과 같은 거지. 혀에 연결된 감각신경, 입에 연결된 감각신경 어차피 똑같잖아. 미신경은 이제 원래 혀에 연결된 거지. 실제로 이거는 그냥 미신경뿐만 아니라 뭐 시신경 하면 시각신경,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래서 미신경은 말초, 감각, 뇌신경,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추는 대뇌가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거예요.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는 감각신경. 뭐겠어? 일단 감각신경이니까 말초 감각하면 큰일 나고 중추입니다. 예. 그러면 중추가 됐기 때문에 뒤에 구분 기준은 하나도 필요 없어. 중추는 더 이상 나누지 않아요. 뭐 굳이 나누면 뇌랑 척수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건 굳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왜 중추인지 생각을 해보면 말초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뭐라고? 한쪽이 무조건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 뭐예요? 대뇌와 중간뇌를 연결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한쪽 끝도 중추 안에 있는 거고 반대쪽 끝도 중추에 있는 거잖아. 그럼 중추에서 출발해서 중추에서 끝나면 그냥 중추입니다. 근데 뇌는 기관이라 하네요. 뇌도 기관이에요. 뇌도 기관이지. 대뇌, 중간뇌 요 하나하나가 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관은 중추신경계가 아닌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음 게 있는 거 뭐야? 연수와 척수를 연결하는 운동신경 이것도 중추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중간뇌도 중추인 거지. 연수 중추인 거죠. 뭐 밑에 두 개는 너무 쉽죠. 얘들은 뒤에 걸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뇌신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실제로 EX 2번에 예시 문제 2번에 있는 문제들은요. 방금 했던 거를 순서만 바꿔놓은 게 주가 됩니다. 물론 밑에 보면은 좀 거기서 더 특이하게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해보시고요. 위에 어디를 했지? 교감인가? 교감? 뭐예요? 뭐예요? 소화를 촉진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소화를 촉진하면 부교감이지. 부교감이지. 소다 유일하게 반대였던 게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예시 문제 3번에 그대로 또 있습니다. 예시 문제 3번이 이제 보통 다 그런 거예요. 위에는 소화 효소는 아니잖아요. 위액 안에 소화효소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요? 위액이 결국은 그 펩신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펩신이 소화 효소예요? 그래, 펩신은 소화효소. 이게 사실 여기까지 했을 때 외울 게 많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아까 원래 얘기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었지? 여기까지? 일단